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런 곳에 제 얘기를 해보는 날이 오네요. 사실 제가 글보다는 말이 편한 사람인데 이렇게 쓰긴 서툴러서 집사람 도움을 받아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에요. 왠지 이걸 콕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해보았네요. 제 또래 분들부터 그 윗분들까지 아마 많은 연령대 분들이 여기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멀디 먼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본래 살던 고향에선 저를 포함해 6남매가 있고 남자라고는 저와 형 둘뿐이에요. 그런 둘이서 의지하며 지냈으면 참 좋았으련만 현재까지 우리는 의절한 상태로 서로의 소식을 모른답니다. 이 부분을 저보다 1살 위인 막내 누나가 그렇게 안타까워했어요. 민석이 너도 참 애지간하면 오빠랑 화해 좀 하지 그러니. 우리 얼마 전에도 오빠 환갑이랑 다녀왔잖아. 너 그런 자리 같이 가면 좀 좋아? 그런 얘기 나한테 해서 뭐래. 형도 연락이 없고 말 끊은 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알고 싶지도 않아. 아휴, 그러니까 엄마 눈 감으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먹을 꼭 쥐었지. 넌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이게 너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네가 중석이 오빠보다는 동생이잖아. 네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지. 잔소리쟁이 막내 누나는 늘 저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저를 가르치려 든답니다. 그래도 6남매 중 가장 저한테 다정하고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 누나들도 연락을 하긴 하지만 다들 살기 바쁘거든요. 제가 한창 형과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마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예요. 형은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죠. 그래도 그땐 형제들끼리 낭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간에 정환이라는 놈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잘못 가게 됐죠. 중석이 형, 저도 형 따라다니면서 무서운 형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정환이라는 놈은 원래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던 녀석이었죠. 단지 집이 저희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거로 가끔씩 딴 길로 빠지곤 했었는데요. 당시 저희 형은 동네에서 유명하고 다들 알아주는 멋쟁이에 싸움도 잘했거든요. 형은 이렇게 들러붙는 정환이 놈을 그닥 귀찮아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민석이보다 낫다. 이놈은 도통 야심이라는 게 없어. 아, 그리고 무서운 형이랄 거 없어. 다 내 아랴. 근데 알아서 뭐에 써먹으려고? 누구한테 원한이라도 있어?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쇠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니면서 맨날 무시당하고 집도 못 살고 새님이라고 당하는 거 싫어서요. 형도 이런 기분 때문에 힘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형은 없는 형편에 어머니가 무리해서 대학 보내려고 아주 안달이시긴 했죠. 근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툭하면 싸움에 끼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환이 녀석은 늘 저보고 부럽다고 하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야, 넌 진짜 좋겠다. 나도 저런 형 있었으면 좋겠어. 싸움도 잘하고 이 동네에서 무적이잖아.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건 네 생각이지. 친해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형과 정환이 둘이 붙어먹는 것에 대해 전 별 생각이 없었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정환이 녀석은 우리 어머니 뒤에 들러붙어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니까 제가 할게요. 이거 상 같이 들어요. 중석이 형도 좀 이따 온다니까 같이 차릴게요. 아이고, 정환이 너는 진짜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다 아주.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우리 민석이도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고 정환이 녀석 입지가 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랑 엄청 친한 것도 아닌 상태로 맨날 형이랑 어울려 다니니 이 녀석은 점점 본질적으로 변해갔어요. 얼마간 오는 게 뜸하더니만 나중에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민석아, 너 돈 좀 있냐? 아, 딴 거 아니고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있는 거 좀 다 줘봐. 옆에 웬 건들거리는 녀석과 절 보고 꽤 위협적으로 말하기에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웬 돈? 아, 그런 걸 왜 나한테 찾아? 니네 집에 가서 달라고 해.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고 돌아서려는 찰나 제 어깨를 확 낚아채듯 잡은 것은 정원이 녀석 옆에 있던 놈이었죠. 뭐야? 아, 이거 왜 이래? 당장 놔. 아, 왜 이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끝나고 또 한마디 하려다 금세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아프기보다 너무 황당한 기분에 일어서질 못했어요. 그런 저를 내려다보는 것은 정환이 녀석이었고요. 뭘 그렇게 봐. 너 앞으로 그렇게 계속 올려다 봐, 어? 중석이 형 동생이라고 그동안 꽤나 알랑방구 껴대며 맞춰줬지? 그러니까 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중석이 형 뭣도 아니더라. 어? 다른 형들한테 깨지는 거 봤거든? 너도 이제 교통 정리 좀 해줘야지. 내 꽁무니 잘 따라다닐 생각해. 줄줄이 이어지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계속 녀석을 노려봤지만 저는 정말 무슨 초단위로 가격을 당하면서 움직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나 비참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고 형은 마침 집에 있더라고요. 평소에 워낙에 대화도 안 하는 우리였지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형, 정원이 놈이랑 뭔 일 있었어? 나 오늘 장난 아니었어. 그놈이 나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없는 돈이라도 쥐고 있었으면 다 뺏겼을 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형은 외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였어요. 어이없네. 나도 마침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놈한테 그렇게 허풍을 떨어서 이판 난 거 아니야. 나도 그놈 앞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억나란 놈. 끌고 다니면서 형형거리더니 더 위에 형들이랑 싸움을 붙여?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는 얘기야, 형. 내가 무슨 허풍을 떨어. 형은 제 말에 바로 확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엄청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리 형 싸움 잘한다고 이 동네 다 때려 부술 수 있다고 누구든 데려오라고 끝내버릴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정환이 놈이 실제로 딴 동네 가서 아주 개판 싸움을 붙여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네 또래들 앞에서 오늘 흠씬 얻어맞고 망신을 당했다고. 그 말을 하는 형을 자세히 보니 얼굴 언저리가 확실히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저를 붙잡는 손도 차차 제가 훑어보는 동안 형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저를 건드렸어요. 결국 어머니가 뛰어 말리시게 됐죠. 근데 정말 너무 황당한 건 그 뒤로 형이 얼마간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속이 타들어가고 누나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의 마음속 가장처럼 형을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중석이 전에 누가 어디 버스터미널에서 봤다고 하고 아이고 무슨 술을 어떻게 찾아오냐 아유 우리 장남 진짜 가슴 찢어져서 못 살겠다 연락이라도 해주지 이제 학교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어? 집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꼴이라도 좀 보고 싶네 아유 어쩌냐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형은 저를 있는 힘껏 진짜 쓰러지지 않을 만큼 엉망으로 만든 뒤에 사라진 거예요. 한창 몇 달이 지나 어머니께 연락이 오긴 왔다는데 형은 돌연 행방을 달리했더군요. 아니 글쎄 서울 갔단다. 누가 그리로 데려가 줬다던가 아무튼 조만간 들린다고. 아이고 모르겠네. 진짜 와야 오는 거지. 아휴 자식 새끼 많아도 적어도 가슴 뜯는 일 천지야. 너희들은 어? 너희들은 제발 엄마 속 찢어내지 말고 적당히들 살아. 엄마 진짜 죽겠다 죽어. 저는 이후 형이 없어진 동네에서 정환이 녀석과도 멀어졌지만 그 녀석이 뿌려놓은 오물들로 인해 계속 주변 친구들에게 비아냥을 듣게 됐죠. 야, 니네 형 말이야. 그 형한테 엄청 개망신 당하고 서울로 튀었다며? 너 네 형 믿고 꽤나 나대고 다녔잖아.
정원이가 아주 이제 너 자기 꼬봉이라고 있는 대로 다 굴려줄 거라고 벼르고 있더라. 그리하여 저 역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저라도 학교를 잘 다니길 너무나 바라셨어요. 이런 사정을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강한 상대인 정환이에게도 약한 상대인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제 의견을 말 못했죠. 그저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내내 쭈글쭈글 주눅 들어가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환이 놈이 전학을 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서야 겨우 무던히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말리셨지만 이때만큼은 제 뜻을 말했네요. 어머니, 나 할 만큼 했어요. 형도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서울 가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의자 저한테 형 얘긴 그만하세요. 형도 저 안 보고 싶다잖아요. 저 있으면 이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계속 하시면서 절 또 붙잡아 두려는 이유는 뭔데요? 난생 처음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한을 어머니에게 다 풀어버리고 곧장 간단한 짐과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때도 저를 쫓아나와 돈을 더 쥐어주고 떡까지 챙겨준 건 역시 막내 누나였죠. 민서가 엄마 너 걱정할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오빠 나가고 나서 오락가락 하잖아. 큰언니랑 작은언니도 다 너 걱정해. 그렇게 죽을 상하고 가지 마. 응? 꼭 집에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누나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빠에 이어 막내 남동생까지 다 같이 모든 걸 털어내고 서울로 나가버리는 광경을 보며 그때 누나는 입은 웃고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어요. 아직도 누나의 심정을 세세하게 상상해보기는 어렵네요. 그 후로 저는 서울 남대문 쪽으로 흘러들어와 정착을 했고요. 닥치는 대로 일들을 배우면서 장사도 하고 뭐든 했어요. 배고프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지인들 힘을 빌려 운전면허도 따고 물 배달도 하고 트럭도 몰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장가도 일찍 갔어요. 하지만 참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도 그리 사는 사람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저야 완전 시골 토박이이고 갖고 있던 것도 없어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처가살이 말이에요. 당시 아내가 결혼 전 아주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당신 집도 절도 뭣도 없는 거 우리 아빠가 아주 잘 알아. 처음엔 당신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 분지르려고 했지만 우리 아빠 사실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분위기 잘 맞고 적당히 눈치 잘 살피고 리듬 타면 무던히 살 수 있어. 알았지? 처가살이 한다고 기죽지 말고 언젠간 볕들 날 오겠지. 그러고 보면 제 아내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라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더 뭔가 야망 있고 기골이 장대한 남자를 만났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싶어요. 그걸 떠나 아예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싶을 때도 있는 게요. 여자치고 진짜 대가 세고 아주 억척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에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포즈도 아내가 했었어요. 민석 씨보다 내가 한 살 위니까 그냥 계속해서 민석 씨라고 부를게. 나랑 연애라는 거 해보지 않을래? 우리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 매우 놀랐는데 아내가 리드하는 대로 다 끌려다녔고 어찌어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아내의 성격은 어디 땅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었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 다 엄청 세시더라고요. 자네 말이야. 아무리 우리 수연이가 내 데려온 신랑이라고 하지만 나는 영 시원치 않어. 아니 무슨 이건 여자가 장가가고 남자가 시집오는 꼴 아니니?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진짜 그 말 듣고 따라 들어갈 생각을 해? 엄마 그런 소리 해서 뭐래? 이 사람 진짜 성실하고 묵직한 사람이야. 그거 하나는 진짜 보증한다니까?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 들으면 이건 뭐 숙식 제공되는 직장에 이제 막 면접 보고 들어온 신입 직원 같지 않나요? 하여간 저는 옛날부터 소심하고 주눅이 잘 드는 성격이긴 했지만 신세 지는 건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힘겹
깊게 소리를 냈답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다달이 봉급 받는 대로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같이 사는 생활비로 아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동시에 쳐다봤고 둘이 동시에 외쳤어요. 다시 생각해도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걸 왜 엄마를 줘? 그래하여 저는 끌려가서 아내에게 등짝을 얻어맞았지만 그렇다고 아내도 아예 싫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 정말 그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다달이 봉급을 장모님 쪽에 드렸어요. 장모님은 그때마다 장부를 펴시고 날짜를 적고 금액과 제 이름 그리고 장모님 성함을 적어가며 사인을 하셨답니다. 이건 내가 기억해 두려고 하는 거니까 수연이 저까지 내가 지 서방 등골 빼먹었다고 나 쥐잡듯 잡을까 봐 해두는 거야. 아무튼 그리 알고 있어. 우리도 허투루 쓰지는 않을 테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꼬박꼬박 드렸던 이유는 20대 중반에 장가가서 들어갔던 처갓집은 의외로 제가 지내기에 그렇게 척박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전 아직도 장모님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뭐랄까 제가 본가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나았어요. 제 결혼식 때에는 어머니와 누나들만 왔는데 그때 막내 누나 얘기 들어보니 여전히 싸하더라고요.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시집가서 서울 온 지 오래고 나랑 엄마만 이 동네 살잖아. 나도 고민이야. 근데 새삼 너랑 언니들이 좀 야속할 때도 있다. 엄마 모시는 걸 결국 나한테 떠민 게 아니야. 아니, 너도 너지만 언니들도 그래. 작은 언니조차 나랑 상의도 없이 시집 간다고 했고 나한테 엄마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 솔직히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떠나 인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 잘 맞는 구도가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정말 잘 안 맞았어요. 저를 보는 시선에 늘 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보였으니까 그게 늘 숨이 막혔거든요. 막내 누나는 하나씩 자식들을 서울로 올려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홀로 다 감당해야 했으니 엄청 무거웠을 것 같더군요. 헌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본가,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 시댁 말이에요. 어머니는 당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아무 말 안 하셔? 내심 걱정 많으신 거 아니야? 저번에 막내 형님은 당신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셨는데 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더라고. 남들은 나보고 시댁 멀어서 좋겠다는데 그래도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내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우리는 한창 보채고 낯가리는 아기를 데리고 엄청 힘들게 시골에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그 집에 형이 있었어요. 시간이 꽤 지나 이제 30대쯤 되었을 싶은 형은 얼핏 봐도 한 핏줄이니 알아볼 수 있었고요. 보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어, 누구셔? 저기, 어, 언제 왔어? 여기 어머니 뵈러 왔나 보네. 저는 아내의 물음에도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곧장 형에게 어색하게 말을 걸었죠. 형이랍시고 다정하게 소개해줄 사이도 아니고 형에게도 제 입장은 뚜렷하게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형은 저를 힐끔 보더니 다시 딴 데를 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속에서 꿈틀거리며 옛날 기억이 떠올라 그 무섭고 어두웠던 상황들이며 상처로 쩌릿하게 아팠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불러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야 아내는 저 밖에 앉아있는 외딴 남자가 자기 남편의 형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형 거실에 있잖냐. 인사는 하고 들어왔어. 어떻게 둘이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왔니? 온 김에 둘이 좀 얘기도 하고 두런두런 있다가 좀 가라. 어머니, 그 얘기 됐고요. 여기 우리 애기 데리고 왔어요. 얘 좀 봐요. 아들 낳았고요. 이름은 태우예요. 이제 막 잠들어서 겨우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전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이때 어머님께 몹시 큰 실망을 느꼈죠. 막내 아들이 낳아온 손주를 보고 놀라 볼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어머니 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더군요.
그래, 아유, 이 볼때기 좀 봐라.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너 아직도 네 형이랑 그러고 있냐? 가서 형 좀 보고 같이 들어오라 그래. 형은 아직도 장가를 안 갔냐? 지 밑에 여동생들이며 민석이 너며 이렇게 자식들 낳아온 거 알아야지. 저는 알 수 없는 역겨움이랄까? 구역질 같은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기껏 애를 쓰고 그 고생을 해서 재워놓고 제 목소리로 깨우고 말았네요. 어머니, 어머니 안중엔 형밖에 없어요? 아, 그놈의 형. 그놈의 우리 중석이, 우리 장남. 아니,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요? 나는 어머니 자식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서울에서 뭘 해서 장가를 갔는지, 자식 새끼 어떻게 낳아왔고,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는지, 지금 뭐 해서 벌어먹고 사는지 아무것도 안 궁금해요? 이때 아내는 잽싸게 제 팔을 세게 잡았고, 숨을 훅훅 몰아쉬면서 그만하라고 막더군요. 하지만 참 원망스럽고 애타는 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끔 부모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눈 깜짝 안 하고 부모라는 입지 안에서 낳아주고 키워줬다는 그 애잔한 끈을 들어 자식이 알아서 존경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과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치매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넋을 놓으신 것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신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한 번쯤 당황하고 정색을 한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 미안해할 법도 하지 않나요? 어머니는 몇십 년을 그렇게 가슴에 큰아들을 품고 짝사랑을 해와서 그런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유, 왜 썽을 내냐, 썽을. 정신산만하게 시래. 아유, 나 살기도 바쁘고 복작 싫어 죽겠다. 자식 새끼들이라는 게 하나같이 이렇게 도움이 안 돼. 가서 네 누나나 불러와라. 아이고, 속 터져. 어머니는 저한테 외려 짜증을 내며 나가라고 손짓을 하셨고 제 품 안에 있던 아기는 벼랑간 호통에 놀라 우렁차게 울어대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 또 올게요. 쉬세요. 저기 여보, 일어나. 얼른 가자. 응? 아, 참 민기적 대지 말고 얼른 일어나라고. 어머니. 저는 아내야말로 애 데리고 나가라고 손짓을 하며 그대로 우뚝 서서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아예 몸을 돌아누운 그 야속한 등을 향해서요. 안타까워 마지 않는 큰아들 평생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세요. 막내 아들은 어디 가서 죽었다 치시라고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안 옵니다. 죽어도 안 만나요. 죽는데도 어머니 곁에 안 갈 겁니다. 왜냐고? 어머니는 거기서도 어머니 큰아들 붙잡고 질질 짜고 있을 겁니다. 그럼 갑니다. 이런 저를 여지없이 아내가 등짝을 세게 내리쳤지만 그냥 문을 확 열어젖히고 나갔어요. 그러자 형이 저를 빤히 아주 곱깝다는 듯이 응시하고 있더군요. 저는 있는 대로 날이 섰고 형이랑 머리 하나 차이 나던 키에서 이제 제가 더 큰 상태였으니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으로 한마디 뱉었어요. 비켜! 나가야 되니까! 형이랑 할 말 없으니까! 그러고 저는 곧장 형 옆을 지나 아내만 그 자리에 두고 나가버렸어요. 아내는 궁시렁궁시렁 또 자잘자잘하게 뭐라고 막 형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서둘러 나오더군요. 당시 너무 서럽고 힘들었고 돌아오는 차에서 정말 땅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란 참 특이한 사람인 게 보통 그 정도 눈치 있으면 다들 조용히 말도 안 걸고 그래주지 않나요? 저희에겐 돌쟁이 아기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서인지 절대 봐주지 않더라고요. 당신 일단 태워받아서 기저귀 좀 갈아봐. 아, 뭔지 몰라도 뭔가 힘든 건 알겠는데 아무튼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분유 뭔가 적게 갖고 온 것 같아.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애를 그냥 재워서 가야 돼. 지금 졸려할 때 푹 재워야 된다고. 버스에서 애 깨면 우리 끝장이야. 한창 감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온갖 비통한 생각에 잠겨있을 저를 똥기저귀를 마주하게 하며 현실로 끌어올린 아내.
결국 저는 즉각 갈아주고 아내 말에 순종하며 얌전히 아기를 재우기 위해 온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때 버스 안에 요란스러운 사람도 많았고 애는 깨버렸고 완전히 시장통 전쟁이 일어나고 만 거죠. 저는 당시 틈만 있으면 앞서 있던 형과 어머니 그 대치를 생각하며 분노하려고 했는데 그 분노의 전쟁은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말았지 뭐예요. 바로 제 아내와 옆 좌석 아저씨 말이에요. 아, 진짜. 아저씨는 무슨 거저 태어나서 거저 자랐어요? 아, 애가 울 수도 있지. 이것도 못 참아서. 아, 옆에서 애 들으라고 그렇게 욕을 해요, 진짜. 미쳤네, 이 대머리 아저씨가. 저는 너무 놀래 아내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아내는 목숨을 무슨 여러 개 내놓고 바겐세일 하는 사람처럼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지금 누구 잘못이야? 어? 누구 잘못이냐고? 어이, 거기 옆은 서방이야? 서방이 돼갖고 옆편에 날뛰는 걸 그냥 보고만 앉아있어. 저도 당시 움찔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차에 정말 다행히도, 아니, 사실 다행은 아닌데요. 아무튼 아내가 대신 또 나서서 맞서 싸워주었죠. 와, 이 아저씨 비겁한 거 보소. 이제 말로 안 되고 뭐로 안 되니까 여자네 뭐네 공격하면서 엄한 가치온 일행을 뭐라고 하고 앉았네. 그러고도 아저씨가 남자야? 여보, 여보 제발 그만. 일단 태우를 내가 좀 달래볼게, 응? 하지만 이런다고 해봤자 배고픈 애가 울음을 그치겠냐고요. 그나마 집이랑 크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할 뻔했어요. 아주 둘 다 식은땀 뻘뻘 흘려가며 등이 다 젖어가지고는 탈진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고도 아내는 저희 집 관련해서 하나도 묻지 않더라고요. 배려해서 모른 척 해준 걸 수도 있고 실제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안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내 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아 애가 돌이 되도록 저희 본가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에 대꾸를 못했고요. 자네, 날짜 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이 집에서 나가. 네? 이 말만 짧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을 봤는데 그냥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바로 고쳐주었어요. 엄마, 이제 집 얻어줄 테니까 나가 살란 말을 뭐 그리 멋없이 해? 응? 진짜 못 살아, 이 아줌마. 전 다시금 이 말을 듣고 장모님을 쳐다봤고 장모님은 미간을 다시 찌푸렸다 펴시더니 마치 로봇처럼 뻣뻣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얘 말대로 하면 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저희 분가하란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저희가 처가살이를 하며 같이 살아온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장모님, 이렇게 받아도 될런지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태우와 서윤이 데리고 살 예정이었는데요. 그러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잽싸게 툭 치며 대꾸했어요. 뭐야, 애들 때문에 이제 좁아 터져서 못 살아, 진짜. 아빠도 저 조그만 방으로 쫓겨나서 구석잠자잖아. 우리가 나가야 돼.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나가는 게 맞아. 아내는 이렇게 털털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해주었지만 전 여러 가지로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장모님께 다달이 드렸던 제 봉급을 그대로 예금해 두셨고 거기에 본인들이 좀 더 얹고 대출도 받아서 사주신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새 집으로 이사 간 뒤 다시 6개월가량의 봉급을 쪼개가면서 모아서 감사의 뜻으로 돌려드렸어요. 대출도 저희 몫으로 돌려 갚아나갔고요. 그리고 이 집에 막내 누나를 초대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나마 자주 본 시댁 식구로서는 아주 유일했어요. 근데 누나는 이 집에 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더니 새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전 누나에게 마음의 빚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이 너는 좋겠다. 장가 잘 가서. 나도 누군가가 등 떠밀어주고 시집가라고 했으면 나도 결혼했었겠지?
니네 장모님 장인어른 참 좋은 분이시네. 사윗돈 그대로 모아서 집을 해주시고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손사래를 치며 또 정정했어요. 아니, 아니. 엄마가 애들 울음소리며 업어주고 돌봐주고 치우는 거며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죽겠다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윗돈은 남의 돈이잖아요. 딸내미랑 이혼하면 끝이라고. 나중에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장부에 쓰면서 그냥 맡아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 누나가 씩 웃더니 아내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응? 아, 막내 형님 이게 뭐예요? 어머, 아, 나 이런 거 받으면 현기증 나고 잠 설치는데 설마 여기에 막 복권 당첨금 들어있는 거 아니죠? 아내가 너스레를 떨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누나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광경부터 저도 뭔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설명을 들으니 더 울컥해졌죠. 별건 아니고 나는 시집을 안 갔잖아. 나도 여유 많지 않지만 그래도 태우랑 서윤이 키우고 내 식구 사는 거니까 그것보단 얼마 줄 여력이 돼서 나야 고령의 노인네 한 분만 모시고 살면 되지. 그래서 별로 돈 안 들어가. 애들 내복값이랑 둘이 소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주는 거야. 잘 써요, 옳게? 아휴, 저는 막내 누나라도 없었으면 누가 제 가족이랍시고 이런 치레를 해주었을까 싶더군요. 어머니조차 하지 않는 일을 실제로 제가 다녀간 후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번도 연락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뒀어요. 아내도 손대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러고 새 집에서 우리는 잘 갖고 나가면서 참 벅찬 기분으로 열심히도 살았죠. 그 사이 아들, 딸도 잘 컸고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어느덧 50대라는 나이가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 만나 빠르게도 사회에 들어왔던 거죠. 그 사이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한 5년 전의 일이었는데 막내 누나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갔고 제대로 인사도 건넬 시간 없이 그렇게 모든 걸 끝내게 됐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됐고 당연히 그때 형을 마주하긴 했어요. 아주버님의 흰머리가 저렇게 많으셨어? 우리가 그럴 나이기도 하지만 진짜 완전 백발이시다. 그에 비해 당신은 별로 없네. 그리고 당신 이런 말 싫을 수도 있는데 형제라서 닮긴 닮았다. 코 뭉툭한 거랑 눈매 사나운 거 똑같아. 순간 저는 발끈해서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는 다시 작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걱정 마. 인물은 당신 쪽이 더 잘난 것 같으니까. 내가 뽑기 잘했다니까. 정말 화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면서 분위기 전환을 확확 해주기도 했죠. 배우자란 게 말이에요. 오래오래 살면서 진짜 뭐랄까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런 거 다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눈치가 없어도 그렇다고 너무 눈치만 봐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조금도 닮은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달라서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어머니 장례식장 때였어요. 그렇게 싸우고 어머니께 매몰차게 말하고 나와서 이후 뭔가 할 말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만 굳혀서 보내드리게 되었던 거죠. 나름의 후회도 원망도 있어 복잡하던 저를 아내는 특유의 그 강한 성격답게 딱딱 일 처리만 확실히 하라고 강조하더군요. 봐봐. 우리 엄마 아빠도 곧 장례 치르실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땐 당신이 정신줄 잡고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성적으로 일 처리 잘해야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손님들 잘 맞이하고 어머니 잘 보내드리는 거. 그거 두 가지는 당신이 꼭 해야 돼. 알겠어? 아내가 잡아준 이 두 가닥의 길 덕분에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그 바닷속에서 겨우겨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형이나 누나들과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그러고 나니 외려 장례가 끝난 뒤 제 안에 정리할 것들이 여실히 보이더군요. 이후로 시간이 지나 애들도 클 만큼 컸고 저희도 빌라는 세주고 아파트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 나이쯤 되니 생각이 많아지고 좀 울적해지는 거예요.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름 해방이라고 생각했는지 별걸 다 배우고 다니고 어디건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민서가 너 고등학교 동창회 종종 하고 있는 거 몰랐지? 나 얼마 전에 거기 내려갔다가 옛날 친구들 몇 명 만났는데 얘기 들었어. 너 한번 가볼래? 그때 학교들 자잘한 곳들은 폐교하고 얼마 안 남아서 근처 지역 애들까지 다 몰려서 학년 상관없이 모인대. 그런데 내가 왜 가? 누나나 가. 그러자 누나가 벼랑간 눈이 확 뜨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이를 괜히 먹는 줄 알아? 계속 그렇게 시큰둥하고 사람 가라앉으면 그러면서 정신도 마음도 같이 가라앉고 늙는 거야. 뒷방 늙은이가 진짜 뒷방에만 있어서 무시당하는 줄 알아? 전 대충 무시하려다가 이건 슬쩍 궁금해서 귀를 열었어요. 뒷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서 늙어 죽고 죄가 되는 거지. 변하는 게 없으니까. 기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거야. 숨 붙어 있는 동안은 열심히 몸 움직이면서 새로운 거 계속 만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누나는 재빨리 또 말하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엄마 보내고 느낀 게 많아. 나는 저렇게 계속 옛날 것들만 추억하고 애달아 하면서 몇십 년씩 갉아먹고 한숨만 몇 톤 내쉬는데 밥으로 에너지 채워가며 살고 싶지 않아. 사실 나 언니 오빠들이랑 너까지 결혼한 거 많이 부러워했다? 근데 이제 뭐 어쩌냐 싶어. 나이 50이면 60이면 왜 할 게 없냐? 너도 애들 다 키웠잖아. 하고 싶은 거 해. 누나 말에 마음이 불현듯 꽂히고 움직이는 게 있어 괜히 저도 쭈뼛쭈뼛 되면서 일단은 가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도 말했더니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나도 빠질 수 없지. 그리고 동창회에서 그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며? 마누라라는 완장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당신도 딴짓 못하겠지. 참,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아휴, 알았어. 뭐 나야 같이 가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야 이거라고 치고 저는 살짝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 이러면서 좀 생각하면서도 설마 설마 하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서 아내랑 함께 내려가서 그 장소에서 막내 누나를 선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넓은 카페에 모여들었고 알 것 같은 얼굴도 있었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 얼굴도 있어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 맞더라고요. 아, 어쩐지. 아니, 고등학교만 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 부근에 살던 그 비슷한 또래들이 다 모인다더니 진짜 그런 거였네. 아무튼 이 동네 살았으니까 아이, 그건 반갑습니다. 머쓱해서 제 딴에는 얼마나 땀을 찔찔 흘리며 수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슬슬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또 낯선 사람일까 싶어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누, 누구, 그러자 그 남자는 저쪽에서 저인지 이미 설명 듣고 왔다면서 바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그 모습에 불현듯 이름 석자가 떠올랐어요. 그 이름은 박정환. 제 청소년 시절 저뿐 아니라 저희 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엮어버린 그놈 말이에요. 뭘 잘못 본 눈치야? 그거 되게 서운하네. 나 정환이잖아, 박정환이. 이제 뭐 군수가 되어서 이것저것 살피느라 바쁘신 몸이 됐지만 말이야. 갑자기 쏟아지는 정보와 알고 싶지 않았던 이의 근황을 본인이 저렇게 직접 와서 전하니 저는 그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사이 아내가 제 쪽으로 다가왔고 기골이 장대하고 멀때같이 큰 녀석을 보며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정환이 이놈이 참 나이를 30년 더 먹었어도 꼴 같지 않은 얼굴 두께는 안 변했나 봐요. 잽싸게 또 말을 가로채서 답하지 뭐해요. 어유, 이쪽이 재수 씨? 어유, 그래. 장가 갔겠지 뭐. 반가워요, 재수 씨. 나 저 민석이 오랜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서 이놈이 능글맞게 갑자기 악수하자면서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럴 리도 없었을 테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 이렇게 내뱉었어요. 잡지마 당신. 참 저도 못난 게 왜 이런 걸로 열이 올라 화낼 거면 정환이 놈한테 화내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한테 화를 냈던 걸까요?
근데 이 분위기에 찔끔 놀란 아내는 이전에 형과 제 분위기를 살필 때처럼 정환이 놈과 제 사이를 살피더군요. 그런데 정환이 놈은 아주 빈틈없이 깐죽거리는 거예요. 어쭈? 뭐야, 깔짝깔짝 기분 나빠? 뭐냐? 친구가 재수 씨랑 악수도 좀 할 수 있지. 거의 옛날 생각 날랑말랑한다. 너 옛날에도 이렇게 기집애처럼 빽하던 것 같던데 말이지. 순식간에 저와 이 녀석이 있는 테이블 쪽은 분위기가 싸해졌고 이놈은 카페에 오면서 뭐 어디서 술을 걸치고 온 건지 냄새가 폴폴 풍기더라고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네 볼일 봐라 정하라.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고 예상대로 이놈은 거기에 안 맞춰주더라고요. 어휴 친구야, 왜 그래? 왜 뿔이 났어? 어? 아유 이 귀여운 녀석. 그러면서 제 볼을 만지며 뺨을 슬쩍 꼬집길래 저는 재빠르게 손을 뿌리쳤어요. 더 등치도 산만해지고 얼굴에 기름은 잔뜩 껴서 눈알은 시뻘겋게 충혈돼서는 주변은 직원들인지 뭔지 달고 와서 거만하게 말을 질겅질겅 씹어대는 정환이놈. 이 놈과 저 단둘만 있다고 해도 열이 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릴 판에 그 옆에선 아내가 이 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정말 수치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저만 치서 제 상황도 못 보고 떠들고 있는 막내 누나를 계속 쳐다봤죠. 근데 갑자기 이때 정말 언제나처럼 아내가 나서는 거예요. 저기 그만하시죠? 정환 씨라고요? 예, 그렇죠. 박정환이. 그게 제 이름입니다. 아이고, 재수 씨 기억력 비상하시네. 야, 민석아, 너 아주 똑똑한 현모양처를 뒀다. 대단하다, 너. 어? 언제 이런 재주가 있었냐? 야, 너도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한번 일해볼래? 우리 딱 이런 비서가 필요한데. 아님, 네 마누라만 보내던지. 저는 진짜 마치 정신착란이 온 사람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뭐라 대꾸하려는데 평소 늘 천연덕스럽게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 보는 눈들이 많은데. 저희 남편 불편해하잖아요. 그러자 정환이는 주변을 훅 둘러보더니 더 가강한도 아닌 깽판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이렇게 적으면서 저조차도 다시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응징을 당하게 됐고요. 야, 재수 씨 대장부다 대장부. 어? 아니 진짜 우리 사무실 와서 일 안 해볼래요? 네. 나 재수 씨 마음에 드는데. 아유, 저희 민석이 내 꼬봉이었거든요. 참나. 아니 그러니까 꼬봉이었으니까. 어? 한 번 꼬봉은 100년 꼬봉이지. 재수 씨는 꼬봉 말고 그 꼬봉 비서. 아무튼 뭐 명함 달게 해줄게. 응? 그러면서 이놈이 슬쩍 제 아내 머리에도 손을 대던 찰나 짝 하는 소리가 정말 이보다 더 잘날 수도 없을 정도로 시원하게 이 공간을 울렸답니다. 그 소리를 낸 건 제 아내의 손이었고요. 뭐 배구공을 날리는 사람 마냥 겁도 없이 올려 붙였더라고요. 어, 여보 왜 그래? 아우 손 아파. 얼굴 거죽 되게 두껍네 진짜. 인간 거죽인데 소 거죽인가 왜 이렇게 따가워? 정환이 놈은 얼굴을 부여잡고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들바들 떨며 성큼성큼 더 가까이 걸어 들어봤고요. 제가 뛰어들어 막던 찰나 아내가 다시 고개를 쓱 내밀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손 아파. 이건 때린 것도 아니고 외려 내가 얻어 맞은 것 같은데? 얼굴에 뭐 가죽 쇼파 크림이라도 발라놨어요? 아우 기름기는 잘잘 흘러가지고 거죽 두께도 두꺼워가지고는 아우 아파 죽겠네. 그리고 더 해볼 거면 해봐요. 녹음기 들고 있으니까. 이 말에 정환이는 이마 쪽에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핏대가 딱딱 순서대로 서더라고요. 뭐, 뭐야? 야, 너 죽을래? 뭔 헛소리야 이 여자가. 진짜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손댄 줄 알아? 참나. 이거 별 같지도 않은 게 진짜. 야, 너 이리 와봐. 어? 그러자 아내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막내 누나가 쫓아와 말리려는 중에도 따박따박 말하는 거예요. 더 해봐.
더 해보라고. 실시간으로 중계해준다? 너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해볼까? 우리 남편 동창이면 너도 나보다 한 살 어리네. 야, 뭐 군수? 야, 너 같은 걸 군수랍시고 같이 살아야 하는 군민들은 무슨 긴급 재난도 아니고 뭐냐 진짜? 이러면서 아내는 계속 이어서 반박을 했어요. 녹음한 거 싹 다 풀어서 이 긴급 재난을 빨리 해제시켜야지. 정신머리가 있으면 네 이 꼬라지를 보고 군수 자리 있게 그냥 두겠니? 이 꼬라지 보고도 네 놈을 그냥 군수에 두고 있으면 지들 민도 수준에 맞는 우두머리를 두는 거니까 그냥 냅둬야지 뭐. 녹음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아내에게서 정환이 놈은 계속 뭐라 반박을 하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컸으나 말 어투는 점점 순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꼿꼿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 재수 씨 장난하지 말고 그 녹음인지 뭔지 이거 그 불법이에요. 적당히 합시다. 그 이리 내놓으라고. 그러자 아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노려보면서 힘주어 말했어요. 와, 평소에 말로 도저히 저 여자는 못 이긴다 생각했는데 못 이기는 남자가 저뿐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안심을 했습니다. 불법 녹음 좋아하네. 야, 녹음해서 쫄릴 짓 안 하면 되잖아. 뭘 내놔? 내가 갖고 내 뜻으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녹음하는 건데. 가져갈 거면 가져가 봐. 내가 주머니건 어디에 넣고 녹음하는 줄 알고 달래. 한번 강제로 빼앗아가 볼래? 내 손으로 절대 안 줄 건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실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지자 정환이 놈은 점점 술 기운도 빠지고 주변에서 쳐다보는 눈도 너무 많고 심지어 실제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한둘 보이니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아휴, 재수 씨, 응? 그러지 말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까 행동은 좀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할게. 일단은 그 뭐지, 그 녹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서로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거.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거 나한테 보여주시고 좀, 응? 지워줘요. 에? 저는 이제 이 자리에 더 있는 것도 머리 아파서 이미 전세 역전된 건 틀림없으니 그냥 가고 싶어서 가자고 했는데 아내가 굳이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여기서 무릎 받고 우리 남편한테 사과해. 순간적으로 저나 정환이 놈이나 하여간 다 이게 뭔 소린지 물음표가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아내는 아랑곳 않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마누라 희롱하고 농담 따먹고 얼굴 탁탁 건드리는 꼬라지 하며 친구라고 불렀을 시절에 얼마나 사람을 쥐어잡았는지 이미 빤하네. 새삼 하나씩 다 따져서 손해배상하기도 귀찮고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나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해볼래? 그러자 정환이 놈은 마치 이제 UFO에서 막 내린 외계인을 쳐다보듯 얼굴 표정이 복잡해지더군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오늘 여기 땅바닥에 무릎 받고 사과하는 걸로 봐준다. 10초 줄게. 그 뒤론 바빠서 우리도 갈 거야. 이때 정환이 놈은 분노와 혐오와 온갖 것들이 섞인 눈동자로 주변을 둘러보며 미치게 된 얼굴로 마구 입으로 욕을 뱉어내더군요. 거기 안에는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정확히 10초야. 내가 10세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작이고 또 해달라고 울면서 빌어도 안 해준다. 배 떠난다고. 그리고 배 떠나면 이 녹음한 내용도 같이 배 타고 떠나서 우리나라 전국 지역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게 해준다. 나 글도 쓸 거야. 오늘 본 거 토대로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추가 증언 더 받아서 소설 거하게 써준다고. 아이씨 이거 뭐 이런 또라이가. 오케이 그것도 녹음되고 있어. 아주 멋지고 강단 있네 우리 정환이. 저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장가까지 가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것인가. 이게 내 인생 최대의 업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스쳐가지 뭐예요. 그리고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내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0, 9, 8.
하면서 세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까지 갔을 때 정환이는 바로 바닥으로 몸을 내동댕이 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봐주지 않았어요. 아, 무릎만 박으라고 안 했다.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 빨리 사과해. 박정환이가 김민석이한테 사과한다고 또렷하게 말하면서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땡!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흐름 속에 정환이 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저도 안 쳐다보고 진짜 무슨 총알이 날아가듯 아주 재빠르게 사과의 말을 했어요. 그러곤 고개를 들어 당장 눈앞에서 지우라고 악을 쓰더군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넘기지 않았고 그대로 저와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미안한데 나 거짓말했어. 사실 나 정환이 너가 사과할 때부터 영상 켰어. 미안. 사과 잘 받고 간다. 근데 우리 곱게 안 보내주고 쫓아오면 이 영상은 진짜 풀어버릴 거야. 따라오지 마. 그러더니 서둘러 나갔고 막내 누나도 쫓아와서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아, 진짜 그날 아내의 모습이란 정말 저는 아마 눈 감기 전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들 볼 때 별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앞서 제 모든 얘기를 들으셨듯이 저에겐 별일이 맞거든요. 나중에 막내 누나 말을 듣고 저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너 맨날 부모 복 없고 뭐도 없다고 그랬지? 그거야 나도 동의하는데 엄마 복은 없어도 네가 처복은 있는 것 같다 얘. 올케 진짜 야물딱지고 장난 아니더라. 너 죽어도 올케는 20년은 더 살 것 같다. 저 뻣뻣하고 기센 올케가 어디 가서 기 죽는 꼴을 상상할 수가 없다 얘. 아무튼 네 누나도 못할 일을 올케가 해줬네. 여하튼 저도 아내로 인해 어영부영 얼레벌레 그 얄밉고 거대한 올챙이 같던 정환이 녀석한테 사과까지 받은 상황이 생겼고 참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해요. 제 딸이 너무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옛 이야기부터 쭉 짚어가며 사연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둘이 지금처럼 잘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기나긴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예요. 기나긴 시간 피 섞인 한숨을 그렇게 뱉어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도 있고 솔직히 제 숨이 붙어 있는 자체가 너무 저주스럽게 느껴지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이건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4명이 모두 골고루 겪었던 날들이기에 사실 다시 되새겨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도 참 괴로웠어요. 아무튼 잘 털어내고 싶어서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 동기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가정을 이뤄서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두었어요. 2살 터울로 낳았고 정육점을 하시던 시댁 덕분에 늘 고기며 이것저것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잘 먹여서 키웠답니다. 나름 저도 아이들 교육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가정을 어떻게든 이뤄가고 싶다는 꿈도 상당히 컸어요. 적어도 그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큰딸을 낳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즈음 제법 공부도 잘하는 딸과 장난꾸러기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전 집에서 7살 아들의 유치원 셔틀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딸아이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제각 친구들과 학원으로 갔을 시간이었는데요. 얼마지 않아 전화가 마구 울려오는 거예요. 보통 그 시간대에 걸려오는 건 애아빠나 저희 친정엄마, 옆집 엄마들 말고는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좀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고 첫 마디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주영이 어머니, 여기 피아노 학원이에요. 저기 지금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영이가 글쎄. 보통 아이들이 기관에 가 있을 때 그 기관에서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거의 사고가 난 경우 아니면 웬만해서 같은 시간대에 집에 연락할 일이 없거든요. 이때 얼마나 저도 놀랐던지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시원스레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기
일단 빨리 오세요. 저기 누가 위층에서 뭘 떨어뜨렸는데 그게 거기에 맞아 가지고. 선생님도 엄청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게다가 뭐에 맞았다니 내용을 이렇게 듣고서는 저도 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옷을 챙겨서 나가는 길 옆집 애엄마한테 우리 아들을 부탁하고 얼른 나서게 되었는데요.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하며 마구 도로를 내지르며 가는 동안 저도 어찌나 겁이 나든지 심장이 아주 쿵쾅쿵쾅 뛰었죠.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상태로 막연한 상상만 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리는지 이때 제대로 실감을 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나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상상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쓰러져 있고 그 주변을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상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오거나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우리 아이 친구로 보이는 애들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진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더라고요. 학원 원장님이 기가 막힌 듯한 얼굴로 저와 순식간에 눈이 마주쳤고 그 즉시 저를 불러서 마구 손짓을 했어요. 가서 딸아이를 안아 올리려는 저에게 황급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할딱이며 길게 늘어져 있는 우리 애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며 도통 제 머리 안에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보니까 누가 위층에서 저기 2층 수학학원인가에서 소화기를 던졌다나 봐요. 그걸 주영이가 맞아 가지고 일단 저희가 119 불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저기 오네요. 이때 저는 먼 정신으로 애를 데리고 같이 119에 탔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가면서도 정말 하나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애가 의식을 잃고 그런 건 아니고 당장 눈으로 보기에도 어디 피가 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 우리 아이 위로 소화기가 떨어져서 맞았다는데 어디를 맞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머리를 잘못 맞은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고요. 엄마, 엄마, 나 팔을 못 쓰겠어. 이러고 애가 막 흐느끼는데 나중에 옮겨가서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아주 그 찰나에 머리 쪽이나 얼굴을 비껴갔었나 봐요. 하지만 등 쪽을 거세게 맞으면서 애가 넘어짐과 동시에 자세도 틀어지면서 골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 안쪽으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냥 머릿속이 아주 왱왱 울려대기만 했죠. 그런데 왜 안 좋은 일들은 다 예감이 맞아 떨어지는 건지 나중에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달려온 남편은 기절초풍할 것 같은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성장판이요? 아니, 이렇게 골절된 것도 제대로 돌아올까 말까인데 성장판까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들어보니 저희 애처럼 아직 한창 자라는 애들은 특히 골절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성장판 손상, 성장 장애 같은 일들을 쉬이 겪을 수 있어서 그렇다더군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맘때 애들은 그런 부분도 많이 다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워낙 큰 충격을 부딪힌 거라 골절 치료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은 안 주시고 그냥 치료하면서 보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애가 다쳐서 앓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앞으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장애가 있을 수 있단 말은 우리를 못 견디게 했습니다. 결국 이때 남편이 앞장서더군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기 2층 수학학원이랬지? 내가 지금 가볼게. 당신 여기 있어. 이러나 저러나 상황 보고 그쪽에 저도 다시 연락을 해볼 예정이었기에 남편을 보내긴 했는데 보내두고도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사고를 친 모양이었어요. 이때 남편은 곧장 학원으로 달려가 학원장에게 난리를 쳤고 소화기를 던진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게 알아냈죠. 그 대상은 자그만치 다름 아닌 그쪽을 떠돌던 어디 떠돌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멀쩡하니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애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나이 말이에요.
남편은 미친 듯이 분노를 표출했고 학원장에게 난리를 쳐서 곧장 그 부모와 아이를 소환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불러서 안 데려다 놓으면 나 여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텐 당신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싹 다 잡아넣어서 감옥에 넣어버리기 전에 당장 그 집 인간 불러. 안 불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경찰 부를까?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고 원장은 느적느적 그제서야 다시 그 집 부모들을 호출했다는 거예요. 이윽고 뒤에 그 가족들이 왔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주 내용이 가관도 아닌 대응을 했다더군요. 학원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 부모와 그 아이는 한껏 기죽은 눈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사실 당연히 그러고도 싼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 가면 갈수록 뻔뻔하고 기막힌 말들을 하는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혈압 올라 쓰러졌을 것 같더라고요. 비굴한 눈을 하고 눈치는 보면서도 조근조근 지네들 할 말은 다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걔네 엄마라는 인간 말이에요. 저기 아니 우리 태훈이가 부르셨다고 말은 듣고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하시는 건지 아이고 잘 모르겠어서요. 이러니 우리 남편도 화가 뻗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혈압 올리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자리에 왔으면 엎드려서 몇 시간을 울고불고 빌어도 시원찮은 상황 아닌가요? 아니, 지금 말을 왜 그따위로 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려야 합니까? 이 늦은 밤까지 우리는 저 녀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줄줄 빨아먹고 있어요. 우리 딸이 저놈의 녀석 때문에 지금 어떤 꼴이 된 줄 압니까? 남편이 마구 삿대질을 했더니 또 지 딴엔 자기 새끼랍시고 그 엄마가 자기의 그 시커먼 아들을 뒤로 감추더니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일단은 잘못했어요. 얘도 잘못한 거 압니다. 우리 애도 안다고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리고 치료비 필요하면 드릴게요. 얘가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요. 대화는 계속 이렇게 뜬구름 잡듯 답답하게 진행되었다더군요. 결국 화를 못 참은 남편이 혹시 모를 우리 딸의 성장 장애를 가리켜 다 책임질 거냐고 따졌더니 거기다 대고 돌아온 말이 아주 꼴 같지도 않더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후부터 저는 화병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어머,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그런 무서운 누명을 씌우세요? 우리 태훈이, 우리 태훈이가 누굴 죽이려고 할 작정으로 그랬나요?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던졌는데 학교 여자애가 맞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번에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들이네, 진짜. 정말 먹긴 놈이 성낸다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누가 보면 우리가 가해자인 줄 알 것 마냥 저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니 남편이 멀쩡히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으름장을 놓듯 아니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했던 내용들을 말했다더군요. 그러니 순간 움찔들 했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그 집 잘난 자식 때문에 우리 집 자식은 평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니들 자식만 끼고 목숨만 건져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넘어가요. 고소할 거고 남의 집 자식 인생 망쳐놨으면 니들 자식도 인생 버릴 각오해야지. 하지만 놀란 건 아주 잠깐이었을 뿐 진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이 집안 인간들 멀쩡한 인간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고소? 아이씨구. 할 테면 해봐. 당신 그거 지금 생 협박이야. 알아? 당신이야말로 입 잘못 놀리다가 처자식 놔두고 감옥 가고 싶어? 우리가 고소하면 어쩔래? 어쩔 거냐고. 이게 어디 입으로 뱉기만 하면 다 말인 줄 알아? 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나니 결국은 몸싸움이 거칠게 벌어지고 아빠들끼리 엉망진창 난리 부르스가 났었나 봐요. 일단 이거는 이거고 우리 애는 애대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하필 성장판 쪽을 심하게 훼손당할 게 뭔지. 이건 솔직히 저쪽에서 뭔 난리를 친다고 해도 되돌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모로 죽을 맛이었어요. 제발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나마 조금씩 차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치료를 따라다녔답니다. 그러고 보니 애도 많이 지쳤나 봐요. 엄마, 나 너무 몸이 힘들어. 그리고 자꾸 눈물만 나와. 나 그날 많이 무서웠어.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 딸아이가 그렇게 위협적이고 무서웠던 순간에 제가 옆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만 일어난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 겪지 않아야 했을 일이에요. 게다가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건 상대 쪽 아이와 부모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나서려는 것을 남편이 막았고 남편 본인이 대신 그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쪽들도 하도 시달리다 보니 나름 뭘 알아봤나 봐요. 우리도 알아보고 좌절했던 내용을 그들 역시 똑같이 들이밀더라고요. 아유,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애들끼리 그런 거 아니야, 애들끼리. 이봐요. 법 몰라요, 법? 법에도 나와 있다고. 애들끼리 한 장난은 처벌이 안 돼요. 어려운 말이라 모르는데, 그 뭐야, 초범인가 뭔가 그런 거라서 안 된다고. 진짜 무식한 자들이 누군데 초범은 무슨 초범인가요? 촉법 소년인지 그 법 때문에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주제에 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군요. 아무튼 우리도 열심히 뛰며 알아봤지만 처벌하고 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남편으로부터 계속 전해들으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학교 끝난 뒤 그 아이를 쫓아가서 따졌어요. 예, 너 잠깐만 이리 와봐. 너 2학년 3반 이태훈 맞지? 나 주영이 김주영 엄마야. 너 우리 주영이 알잖아. 잠깐 멈춰봐. 하지만 들은 척도 않고 도망만 가더군요. 결국은 그걸 지 엄마한테 일러 바쳤던지 다음날 학교에서 그 엄마가 아주 쌍심지를 켜고 절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이제는 여편네가 나서서 싸움을 거네. 아니, 우리 태훈이가 그날 모르고 손이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그쪽 집들은 부모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한두 번 말을 해서 못 알아먹어. 우리는 그날로 싸움이 붙어버렸고 둘이 머리채 잡고 구르고 아주 어른들끼리 진탕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스럽더군요.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모양으로 저는 분풀이를 하고 말았을까요? 하지만 전 그쯤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팔이 짝짝이를 자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 미치겠더라고요. 딸은 이때 골절 치료를 받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지만 툭하면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 겁을 지레먹게 되어 뭔가 큰 소리만 나면 움찔거리고 진짜 보통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더군요. 엄마,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 피아노도 못 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리고 연필도 못 잡고 너무 심심해. 팔도 아프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딸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다 저에게 물어보지만 저 역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본들 돌아오는 답은 다 뾰족한 수가 없단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앉아서 이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더군요. 잠든 딸의 팔을 어루만지며 얼마나 숨이 멎을 듯 목소리를 억누르며 밤새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여러모로 뛰어다니며 법적으로 알아본다고 용을 썼지만 대체 그 촉법 소년법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라면 이렇게 남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짓거리를 행해도 눈 감아주는 건가요? 심지어 얼마 안 가 그 가족은 큰 결단을 내린 듯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눈에는 도망친 듯 보였지만 사실상 동네에서 비난이 너무 거세지고 하다 보니 결국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라고 그 동네에 남아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불쑥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나 이 동네에서 더 못 살겠어. 사람들이 자꾸 동정하는 것도 그렇고 해봤자 나아질 것도 없는 걱정 듣는 것도 지겨워. 무엇보다 주영이가 사고 당한 그 상가 지나다니는 것도 정말 살을 애는 듯이 괴롭다고. 주영이도 몇 번이나 악몽을 꾸고 나도 계속 시달리고 있어. 여기 더 있다간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못한 채 끙끙 앓더니 한 달여쯤 지나서 결국 결정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정말 그 동네에서 누구도 우리를 잡지 않았지만 도망치듯 밖으로 떠나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잡아 전학도 시키고 그때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며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괜찮으신 분이라 적응을 조금 하긴 했지만 치료도 시원스레 끝나지 않고 성장판 문제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데려가 봤자 어쨌건 성장장애랑 관련된 건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이에 우리 아들은 어느새 1학년이 되어 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안전에 대한 무척 예민해진 상태로 애들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이때 불행 중 다행이라면 팔 길이가 더 짧아진다든지 각각 다르게 자라는 기이한 현상은 없었어요. 단지 문제는 하나, 키가 아주 더디게 앞으로 다시는 안 자랄 것 마냥 답답하게 멈추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대로 키 안 크면 어떡해? 벌써 민철인 나보다 훨씬 큰데. 나 이대로 키 안 자라는 거야? 애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 원래 저도 그렇고 남편도 작은 키가 아니에요. 남편은 키가 178이고 저는 165거든요. 우리 세대에서 둘 다 키 큰 걸로 알려져 있었고 당연히 애들도 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느덧 쑥쑥 자라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150을 넘었고 누나인 우리 큰딸은 사고 후 6학년인데도 145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호르몬 검사며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저도 지쳐 중간중간에 화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잘 몰라. 이만큼 많이 알아봤는데도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쩔 수가 없잖아. 이제 그만 좀 물어보자, 응? 그런데 불행 중에 불행이 닥친다고 저는 당시 그런 식으로 딸을 몰아세웠던 것을 며칠 뒤에 몹시나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됐습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였던 사춘기 무렵 그나마 모든 탓을 엄마에게라도 돌리고 싶었을 텐데 그마저 받아주지 않는 엄마를 보고 모든 원망을 본인 스스로에게 돌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절 부르시길래 갔더니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고 말았어요. 저 어머니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영이가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요. 게다가 보니까 몸에 여기저기 상처도 있고 혹시 어머니 이것도 모르고 계셨을까요? 처음에는 학교 폭력이라도 당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더 끔찍한 내용이었죠. 주영아, 너 잠깐 이리 와봐. 어쩐지 집에서 이 더운데 긴팔을 입고 있다라니 팔뚝 좀 봐봐. 다리는.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딸의 팔 다리에는 여기저기 긁고 긁어댄 상처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그냥 가려워서 긁었다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전부 알러지 반응처럼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이 부분을 또 치료하고 그러던 와중에 어린애가 탈모까지 와서 앞머리 부분만 허해지는 걸 보니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 왜 우리 애만 이렇게 애달픈 듯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은 자기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눈치껏 알고 있었고 좀 더 큰 이후에 이런 배경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했어요. 한 명이 집안에서 고통을 겪으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전염되듯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더군요. 엄마, 누나 오늘도 방에서 문 잠그고 울어. 나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올게. 아무튼
나 나갔다 온다. 아들은 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자기 누나랑 부딪히지 않도록 하더군요. 어릴 적에 제 누나가 자기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사고 이후로 침울해져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자기도 불편했나 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모든 부분에서 의욕을 잃고 키는 150을 조금 넘긴 우리 딸. 다른 엄마들은 고3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운다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한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울며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고3 시기 1년만 그렇게 애타게 울며 딱 그때만 고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그냥 학교만 조용히 다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중간에 그렇게 자퇴하겠다는 걸 애를 붙들고 울며 불며 사정했어요. 졸업하던 날은 학교에도 못 오게 하니 사진도 못 찍었고 우리 가족은 늘상 어둡고 답답한 기류 속에 살아가야 했죠. 그나마 어느쯤에선가 남편이 좀 정신이 들었는지 아주 늦게끔 깨어진 머리로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받아들이자. 이제서 말하는 거지만 벌써 10년이 지났어.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야. 당신도 나도 주영이도 민철이도 일단 살고 봐야지. 당신도 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 주영이도 20살이야. 그간 집도 나가고 자퇴도 하겠다고 소동도 벌이고 그거 잡고 껴안느라고 우리 모두 기력을 다 쏟아부었어. 이제 좀 받아들이자. 우리 다른 인생 살아야지. 이날 남편의 손을 잡고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울었는지 아직도 내 안에 남은 눈물이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뭔가 툭 잘라지듯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제 사고에 관련된 건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무렵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딸도 이때 약간은 자기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본 게 제가 이 무렵 좀 아팠거든요. 스트레스를 수년간 앓고 살다 보니 그게 나중에 암이라는 정체로 나타나서 그나마 초기에 잡긴 했지만 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회복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책도 다시 잡고 그림도 그리고 뭐든 하는 것 같더군요. 일단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가는 기점에서 우리 가족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수년이 지나 아들은 군대를 가고 취업도 하고 발빠르게 본인 또래들의 길을 걸어갔죠. 그 사이 딸아이는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꿈 얘기를 들이밀더군요.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해서 놀랐지만 그래도 말해준 것만으로도 조금 기뻤어요. 나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싶어, 엄마. 예전부터 나는 애기들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키 작은 거 별로 문제되지 않잖아? 애들도 키 큰 선생님보단 작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뭐든 해보고 싶어, 엄마.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게 들리던지 저는 열심히 지원해주겠다며 공부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아다 주었어요. 그런 와중에 심지어 아들이 생전 처음 듣는 소식을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비로소 우리 집에도 새로운 빛이 깃들기 시작한 걸까요? 엄마, 저기 이런 말 하기 나 좀 힘든데, 아니, 그게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얘가 자꾸 그 뭐지, 인사?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자꾸 얘가 그러자고 하니까. 이러면서 횡설수설 얼굴이 빨개져서는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들도 훌쩍 20대 중반을 넘긴 어엿한 청년이었고 누굴 만나기에 충분했어요. 늘 쥐죽은 듯 집에서 눈치를 보던 아들 녀석이었고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결국은 살 자리를 알아서 찾아간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 말을 딸에게 했더니 딸도 저 못지않게 좋아해 줬습니다. 와, 정말? 나도 민철이 여자친구 보고 싶어. 한번 놀러 오라고 해, 엄마. 우리 이런 거 처음이잖아. 나 너무 떨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갑작스레 요정처럼 등장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우리 아들보다 1살 더 어린 아가씨였어요.
듣자하니 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참 예쁘고 깜찍한 아가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세영이라고 해요. 그게 민철이 오빠랑 예쁘게 잘 만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무렵 우리 집에 생기가 가득 돌기 시작하더니 얘네 둘이 가끔 집에 놀러 오면 그렇게 귀엽고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와서 인사를 하고 가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아가씨를 보며 많이 흐뭇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남편 그리고 딸까지 다들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저기 그게 세영이네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아빠도 듣고 있어? 아, 왜 그렇게 봐? 나 사고 친 거 아니야. 아니, 니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도 아직 26이고 여자애는 25이라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누가 결혼하자는 거야? 네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영이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 해. 그리고 사실 말 안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집에 갔었거든. 세영이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알기로는 세영이네 오빠도 있는데 거긴 집이랑 사이가 안 좋던가. 아무튼 저 집에서 세영이한테 거는 기대가 많아서 그런지 그냥 빨리 결혼해서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쭉쭉 진행하고 있었다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갑자기 잡혀진 상견례였어요. 엄마, 아빠, 나도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나한테 뭐 결혼을 하게 빨리 집을 준비하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너무 마음에 드니까 어른들끼리 얼굴 보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 정도 기분으로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이때 저는 너무 내키지가 않았어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되었다고 바로 며느리 볼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게다가 우리 집 상황상 여러모로 제 아내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의외로 평소 보수적인 남편이 생각을 좀 바꾸더라고요. 어, 일단 가봐. 그럼 아니면 말면 되는 거지. 못 만나볼 건 아니니까 만나보라고. 뭐 너 보고 당장 집해오라는 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차라리 이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건지 눈치를 슬슬 보다가 털어놓더군요. 어, 그게 사실 세영이네 집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4층에서 신혼집을 시작해도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 원래 세영이 오빠네 줄 생각이셨는데 좀 일이 있었나 봐. 더 비워둘 수가 없다고 너네만 좋으면 결혼해서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고. 어째 들으면 들을수록 더 수상하고 희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가씨야 귀엽고 싹싹하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당장 저렇게 장가 보낼 순 없잖아요. 아무리 집도 절도 해오지 말라고 몸만 오라고 했다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도 애걸복걸하고 남편은 그냥 가벼운 기분으로 나가보자 언제까지 틀에 계속 갇혀 살 거냐 하니 어영부영 날짜가 잡혀지게 됐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얼마간 고민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돈은 좀 있는 집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아들은 뭔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딸을 저렇게 대뜸 시집 보낸다는 게 뭔가 자식들 문제가 순탄치 않아 보이더군요. 뭐 어지간히 우리 아들을 좋게 봤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썩 개운하게 끌리는 마음도 아닌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계속 만나기 전부터 뭔가 신경이 쓰이고 찝찝했던 건 단연 저런 배경 때문만이 아니더군요. 뭔가 일이 터지려고 했고 어떻게든 만나면 안 되는 엉망진창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심쩍고 신경이 쓰였나 봐요. 사람이 어쩜 꼬이려면 이렇게도 꼬이고 엮이려면 이렇게도 엮이는 걸까요? 이후로 제가 하는 말을 다들 제대로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니 진지하게 한번 봐주세요. 그들은 상견례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가볍게 나갔던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눈에 익은 것을 마주하게 됐죠. 일단 저보다 제 남편이 더 빠르게 반응했기에 단번에 확신이 왔고요. 뭐, 뭐야? 아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더듬고 있는 사이 저도 느낌이 왔고, 우리는 황급히 둘만 자리를 떠서 로비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그 사람들 맞지? 그 인간들. 걔네 말이야, 걔 주영이한테 소화기 던진 그놈네 부모. 장난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고급 식당 안에 준비된 룸 안에 우릴 만나겠다며 앉아있는 한 부부. 너무나도 얼굴이 익숙한 우리 가슴 깊이 끔찍한 상처로 박혀있는 얼굴을 한 부부 옆에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인 그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저 아가씨의 부모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모양을 보고 있는데 뒤늦게 아들이 왔고 우리 딸도 같이 온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 애들이 어서 들어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내 침만 꼴깍 삼키고 그들의 눈을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이거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들은 저와 남편을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집 여자. 그 여편네는 여전히 심술궂은 인상에 어디서 보톡스를 그렇게 맞았는지 울룩불룩한 얼굴로 돼지코를 해서는 실룩거리며 말했죠. 아유, 우리 세영이가 민철군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우리도 위 아들 녀석 있는데 얘가 좀 사정이 있어요. 좀 멀리 있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 사업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건장하고 멋진 사위 들여서 같이 물려주고 싶어서요. 애들 이렇게 젊고 팔팔한 나이에 빨리 사업도 하고 애기도 낳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애들도 결혼 잘 안 하려고 한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온통 난장판이라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중간중간 몇 번이나 살기가 오르는 눈으로 그 부부를 관찰하며 다시 또 딴 데를 보는 둥 아주 혼란스러웠죠. 대체 우리를 왜 못 알아보는 건지 그만큼 저들에겐 우리가 안중에 없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아휴, 저기 민철군 부모님께서는 말이 참 없으시네요. 어째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떼놓고서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옆으로 보고 뒤로 봐도 그 인간들인데 이들과 제가 말을 나누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 아들과 그 아가씨는 평소처럼 서로 마주 앉아 좋다고 웃고 있고 저랑 남편만 까마득한 머릿속을 안고 안절부절했죠. 결국 모든 말을 시원찮게 말을 하다 보니 그쪽에서도 좀 언짢았는지 생각 좀 해보자면서 일어나더군요. 이후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숨을 토해내듯 결국 저는 입 밖에 내고 말았죠. 남편과 딸, 아들이 그걸 주워 듣게 되면서 우리 집에는 파장이 일어나게 됐고 딸은 왕방울만한 눈을 굴리며 눈을 어디 둘지 몰라 했고 아들은 어디 별똥별이라도 떨어진 양 황당해하는 말투더군요. 엄마,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저랑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몇 번이나 맞다고 말을 했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말을 먼저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들어가서도 다들 말 한마디 뱉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들 착잡하고 모래를 씹은 듯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참다 못한 제가 또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 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이 말을 하더군요. 울 것 같은 얼굴로 말이에요. 엄마, 잠깐만. 하지만 남편도 똑같이 말을 했고 딸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안이 얼마나 고요했던지 딸아이가 방문 앞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전 더 말할 것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아주 센 어투로 말을 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더 꺼낼 것도 없는 일이야. 설명이 더 필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민철이 너 혼자 지금 그렇게 꽃밭에서 웃고 있을 일이 아니야. 이제는 뭔가 딸이 겪었던 불행이 아들에게로 넘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얼마간 아들을 그렇게 우리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고 저나 남편, 딸 역시 그 누구도 같은 화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얼마 안 가서 아들은 힘겹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그 뭐지? 내가 저쪽에 말을 할게. 이 뒷얘기는 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였죠. 둘의 결혼은 성사될 수 없다고 그쪽에 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는 내용이지만 세심 이렇게 우리 가족 사이로 파고든 이 상처가 어찌나 쓰리던지 대체 왜 이 파도는 쉽사리 빠져나가지도 않는 건지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더군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도 우린 이런 오물폭탄보다 더한 만남의 상처를 깊이 받은 판에 더 맑아지도 않은 폭탄이 투하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세상 꺼질 것 같은 얼굴로 벼랑간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좋게 생각하자면 좋은 거지만, 저기 세영이네서 날 좋게 봤나 봐.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셔. 어제는 세영이 어머님이 전화로 부르시길래 세영이가 못 일어난다나? 결혼을 못 할 것 같다고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애가 알아누웠나 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 이쯤 듣고 있자니까 진짜 이놈의 인간들이 어지간해서는 이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이 끊기질 않을 것 같더군요. 저랑 저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가 또 걸려오는 걸 아들이 아주 곤란한 얼굴로 피하는 거예요. 옆에서 전화 받아보라고 했더니 제가 슬쩍 엿듣기로 아주 질겅질겅 물고 늘어지더군요. 이건 뭐 결혼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 딸 귀하다고 남의 집 아들을 아주 쥐잡듯 잘근잘근 잡아댔어요. 아니 민철군 대체 우리 세영이가 뭐가 문제야. 애가 밥을 안 먹어. 부모님들까지 대동해서 만나놓고 이렇게 갑자기 자르면 어떡해? 애 마음에 불질러 놓고는 그러는 게 어딨어.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말을 좀 해봐. 아주 그냥 이러다 애 죽겠다고 난리야.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 빙빙 돌고 아들은 20분이 넘도록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이때 저는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다시 새롭게 끓어오르는 것이 그렇게 지 자식, 지 새끼 귀한 줄 아는 것들이 남의 집 자식 인생은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외려 공갈 협박까지 해서 밟아놓고는 지네들 여론이 불리하니까 이사가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어쩜 저렇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까요? 이쯤 돼서 저도 궁금한 게 그 집 아들내미는 어떻게 됐는지 뭔가 좀 쎄하더라고요. 상견례라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뭔가 아들 얘기는 좀 숨기고 도는 느낌이 들었죠. 이 부분은 아들이 결국 말해주는데 와 정말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건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찌감치 사고 쳐서 결혼을 했었다나 봐. 근데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답시고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녀서 고소당한 게 좀 많대. 내 생각엔 멀리 있다는 게 어디 감옥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이건 그냥 순전히 내 상상이고 앞에 얘기는 세영이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야. 역시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촉법 소년이니 뭐니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감싸대더니 아주 괴물 자식을 키웠더군요. 저래놓고 주제에 애는 낳았나 본데 결혼 생활 중 사귀며 뭐며 엮어가지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가 봐요. 멀리 갔다는 건 진짜 제 생각에도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자식들 둘 중 하나가 저 모양이니 남은 딸이라도 얼른 결혼시켜서 제대로 좀 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째 그 아가씨는 그렇게 참하고 괜찮아 보이더니 대체 이게 뭔 일인 건지 아가씨만 보고 둘이 예쁘다고 생각한 것도 저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니 그 집 아들 녀석 여동생일 텐데 사실상 지 오빠가 한 짓거리 때문에 뭐 큰 죄가 있겠나 싶었죠. 아무튼 우리 집과의 엮인 이 미친 인연은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윗대 자식들끼리도 이런 쌩 악연이 없는데 둘째들끼리 엮이니 이게 무슨 환장할 노릇이냐고요. 점점 저쪽에서 물고 늘어지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아주 제대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남편도 말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진짜 나중에 욕을 먹어도 내가 먹지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참고 다물고 있었으니 불쌍한 우리 딸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을 겪으며 살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렇게 거머리처럼 엮여서 또 만난 걸 생각하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복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복수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적어도 저들이 한 짓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이 무렵 때만 해도 남편과 딸은 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잘했다는 평가를 듣게 됐어요. 저 역시도 만족스럽고 여한은 없는 상태랍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결국 중간에서 피눈물을 흘린 건 우리 아들이 되어 이 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이건 아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끝을 맺어야 했던 일 같아요. 결국 제가 나서서 아들을 움직였거든요.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돼. 저 집 계속해서 너한테 들러붙을 거야. 너를 위해서도 우리 집도 이제 더 이상 저 집과 엮일 일은 없어야지. 민철이 네가 가서 말하고 와. 뭐라고? 또 뭐라고 하란 말이야. 내가 말해도 듣질 않는데 나도 지금 솔직히 짜증나고 답답해. 자꾸 세영이가 매달리고 하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누나 생각하니까 자꾸 걸리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다 말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저는 이때 큰 맘을 먹고 한숨을 쉰 뒤 힘겹게 말했어요. 하겠다고 해. 결혼 말이야. 한다고. 날짜도 잡자고 그렇게 말해. 아들은 엄마 미쳤냐는 눈으로 절 보더라고요. 번개라도 맞은 듯한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는 기절할 기세였고요. 그러고 나가지 마. 알았어? 그날 나가지 않는 거야. 사실 이미 상견례 때부터 그들이 작정하고 날을 잡기로 했었어요. 당장 한두 달 뒤쯤으로 말이에요. 식만 올리면 되고 집도 지네들 건물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되고 어쩌고 하면서 멋대로 정해온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후로 흐지부지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괜찮은 청년 만나서 좋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주변에 말을 다 해놨다는데 하면서 저렇게 생떼를 쓴 거예요. 그날 한다고 해. 더 미룰 게 뭐 있어? 그리고 너는 그날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엄마,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게? 지금 저쪽에선 무조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잖니. 맨날 저렇게 전화를 해대고 있는 거고. 이건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안 한다고 하면 할 때까지 밀어붙일걸? 저 인간들이 그렇게 독한 것들이야. 엄마가 아주 잘 알아. 저도 치를 떨면서 말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 옛날에도 주변 여론이 신경 쓰여 도망간 것뿐 그게 아니었으면 끝까지 뻗대면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을 괴롭혔을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 아들이 골탕을 먹이는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엉망진창 펑크가 나봐야 다시는 안 엮이려고 지들 몸 사리지 않겠냐고요. 사실을 다 말하고 끊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그런 모양새는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제 말을 며칠간 듣더니 결심을 했고 그 사이에도 우리 딸은 이런 내용을 알기는 하지만 조금도 미동을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딸의 기분이 어떤지 묻지도 못했어요. 저도 이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갈 정도였는데 딸의 심정을 들추기는 진짜 겁이 날 정도라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수치와 이 죽을 것 같은 미친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서 부들부들 몸이 떨려왔어요. 하필 세상 천지에 땅이 좁아도 이렇게까지 범위가 좁힐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쪽 씨가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서 또 우리 아들에게 기웃거리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제 결정하에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도록 했고 얼굴들을 한번 봤으니 뭐라도 또 보냐고 식장에서 보잔식으로 얼버무리고 멀리했죠. 그렇게 날짜가 다가오고 웨딩 사진은 아들이 컨디션을 핑계로 대강 미뤘고 직계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스몰 웨딩인가 뭔가로 치르게 되었답니다. 얼핏 보면 누가 봐도 신랑 측인 우리 쪽의 의욕이 너무 없어 보이는 듯해서 불쾌할 만도 할 텐데요. 사실 이미 이별을 통보했던 상황에서 하도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설득을 해대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모양새가 됐죠. 그러니 저쪽도 너무 우리 쪽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더군요. 자기 딸이 우리 아들한테 푹 빠져 있으니 눈치를 보는 듯 했고, 솔직히 저 인간들 성질머리 생각하면 결혼만 했다 하면 완전히 마음대로 부릴 모양새였어요. 그럴 각오도 이렇게 어영부영 세팅되어지는 결혼식 모양새를 참고 있는 걸 거고요. 그렇게 당일날 우리 아들은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죠. 오전 11시 예식이었고 커다란 홀을 하나 빌려서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신랑이 당일날 모습을 감춘 거예요. 저도 그날 아예 전화를 꺼두었고 우리 가족들 모두 호련히 자리를 집에 있지 않고 자리를 비워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쯤 되어서야 아들 핸드폰을 켜게 했습니다. 켜자마자 엄청나게 핸드폰이 울려대고 그 와중에도 전화가 들어오더군요. 당연히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있었고 묘하게 이제 전화로 다시금 마주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그리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저들은 저렇게 이제 옛날 그때와 반대로 당해놓고도 따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엄청난 기세를 울려대는 전화들. 아들이 아닌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야, 이 미친 녀석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 자식이야? 너 진짜 한번 당해볼래? 역시나 막말을 쏟아내는 그 집 여자. 그 여편네의 목소리에 저도 곧장 대꾸를 했고 순간 정적이 흐르더군요. 어따 대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막말을 질러대? 뭘 그 정도를 갖고 사람 자식을 우는해? 야, 이태훈이 엄마야. 뭐? 뭐? 이게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이 여편네야. 너 어디야? 당장 나와. 저는 쉬지 않고 그대로 받아치기 시작했고 이 여자도 점점 받아치는 속도가 더뎌지더군요. 자기도 은연중에 뭐가 뭔지 알아차렸으니 그런 걸 테고요. 야, 이태훈이 엄마, 지금 억울해 죽겠지? 근데 지금 뭐 어쩔 건데? 네 자식이랑 우리 집 자식이랑 결혼 약속을 말고 뭘 어쨌는데. 혼인신고를 했어. 뭐 어쨌어. 집이라도 뭐 같이 샀어? 그깟 결혼식 예식장 대관비? 그 정도 말고 뭐가 있는데? 니네가 우리 아들한테 뭘 어쩔 수가 있어? 그냥 마음이 변한 거야. 하기 싫대 우리 아들이. 니네 딸려나고 말이야. 적어도 이때에는 이 여자가 아주 아각거리면서 발악을 할 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진짜 너 어디냐고. 내가 오늘 너 아주 가만 안 둬? 너랑 네 자식 가만 안 둔다고. 어쩌긴 뭘 어쩔 건데. 저는 그냥 이대로 쭉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그런 말할 강단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엔 십수년이 지난 분노가 응축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근차근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태훈이 엄마, 우리 누군지 몰라? 내가 입으로 열어볼까? 듣자 하니 이태훈이 감방 가 있다며? 아들내미 감방 간 거 애지간히 잘 숨기고 사나 봐. 있잖아. 네 딸년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던 잘난 내 아들 말이야. 옛날에 네 아들놈이 소화기 떨궈서 여자애 하나 인생 망친 거 생각나니? 걔가 얘 누나야. 알긴 알어? 아냐고 이 바보 천치야. 이때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상스런 욕이 일순간 굳어지더군요.
전 틈도 주지 않고 제 안에 있던 그 한서린 말들을 우악스럽게 토해내듯 뱉었습니다. 네 자식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인생은 내던지더니 그렇게 자식 귀하게 키워서 감빵 보냈니? 미성년자 때부터 죄 짓는 거 덮고 물 주고 키워가지고 감옥까지 입성시키고 아주 보람있겠다. 그치? 하나 남은 딸년 귀에 죽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 이런 개망신을 당해서 어째? 그런데 어떡할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처벌할 건데?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약속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네 딸이나 실컷 속 골다가 쓰러지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 이렇게 있는 대로 속에 말을 뱉다가 저도 과호흡이 올 지경이더군요. 분노가 일순간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으로 밀어치다 보니 감당이 안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떨려왔어요. 제 몸이 떨리는 게 제 눈으로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니네 사업한다며? 그 건물 아주 공들여서 지었다고 들었는데 동네 주변에 이 집 아들내미 감옥 갔다고 소문나면서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네 아들 걸고 내 아들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딸 그렇게 고통받게 했으면 네 딸도 좀 아파봐야지. 야, 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이태훈이 엄마야. 듣고 있어? 너 우리 아들 갖고 만약에 협박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난 절대로 만만히 대응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니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이때 부르르 떨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솔직히 다시 전화가 걸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온몸이 진동을 하고 땀이 콸콸 솟아나는 그 와중에 정말 아찔하게도 전화가 다시 되돌아 걸려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전화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퍼부어댔고 혹시 몰라 저도 통화 녹음을 해두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묘하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저쪽에서는 조금의 연락도 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리고도 남을 시간이라 지금은 그럭저럭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형태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생각해도 새삼 끔찍하기도 하고 이제 그 집과의 이 악몽 같은 인연은 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무척 괴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끊어내지 않았다면 저 집에서 악착같이 아들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 집과의 악연을 말해봤자 우리는 뭘 얻는 게 있었을까요? 또다시 대차게 내 자식만 내쳐지는 꼴을 두 번 당해야 했을 거예요.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솔직히 이까지 파온 결혼식 당일 펑크 내는 거, 그게 우리가 겪은 것에 비해서 그들에게 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을까요? 후에 들려오는 얘기론 저 집 딸내미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제서 겨우 저 화제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있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대화 속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제 손으로도 여차저차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겨우 그 일을 별개로 두고 이제 좀 속에 떨궈낼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쏟아내고 저도 이제 좀 잊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저를 괴롭히는 인간들로 인해서 병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얽히고 괴로운 얘기를 이만큼이나 들어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건강하세요.